캄캄한 새벽 4시 전북 남원의 작은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다. 골목길 끝자락 낡은 기와 지붕 아래 한옥 한 채, 그 집 마당에서 홀로 불빛 하나가 떨리고 있었다. 76세 강영숙 할머니는 거실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엔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펜을 내밀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벽 4시에 일을 처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으니까. 영숙의 손이 떨렸다. 70평생을 살며 농사일로 굳어진 손. 그 손에 쥐어진 도장은 묵직했다. 아니,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거웠다. 이 집을 제 명의로 옮겨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여자였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정. 영숙의 며느리였다. 정확히 말하면 전 며느리. 며느님, 이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부동산 직원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 이 일을 해왔지만 새벽에 노인네 집을 명예 이전하는 건 어딘가 깨름칙한 일이었다. 예. 할머니께서 약속하셨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어머니, 지훈이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약속하셨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탁자 위에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위로 도장이 내려앉았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바스락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자, 그럼 이제 등기 넘어가면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다. 소정도 함께 일어났다. 수고하셨어요. 현관까지 배웅할게요. 두 사람이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신음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것은 또 다른 강영숙이었다. 진짜 강영숙 할머니였다.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그녀는 간신히 마당을 건너왔다. 손에는 빈 소주병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거실 안 탁자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거실 불빛 아래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강영숙이었다. 아니, 강영숙처럼 보이는 누군가였다. 똑같은 주름, 똑같은 머리 모양, 똑같은 옷.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진짜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세상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직원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떨어졌다. 바닥에 서류들이 흩어지며 나풀거렸다. 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탁자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당에 선 진짜 영숙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손에 쥐어진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네가 뭘 한 거냐? 거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부동산 직원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정이 두 손을 들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 진짜 영숙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는 게 오해냐? 순간 탁자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움직였다. 쓱! 가면을 벗듯 그녀가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붙였던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볼에 붙인 특수 분장이 벗겨졌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젊은 여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중년 여자. 소정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미안해요, 언니. 그 여자가 작게 속삭였다. 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왜 이러는 거야? 부동산 직원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잠깐. 영숙 할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이 그를 멈춰 세웠다. 아무도 나가지 마. 경찰 부른다. 할머니의 손이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 밖에서는 새벽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강영숙 할머니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이 모든 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부터였냐? 소정이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날부터였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네가 다시 돌아왔던 그날부터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어둠은 빛으로도 걷어낼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녀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다 진짜처럼 보이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소정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설명?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냐? 네가 내 집을 훔치려 한 게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소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지키려고 했어요. 지훈이를, 어머니를, 이 집을.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부동산 직원은 구석에서 작게 움츠러들었다. 가면을 쓴 여자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새벽의 정적만이 그 방을 채웠다. 그리고 영숙 할머니의 입에서 천천히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내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북 남원 외곽, 지리산 자락이 아득하게 보이는 작은 마을. 버스가 하루에 4번 들어오고 슈퍼마켓 하나에 약국 하나가 전부인 그런 곳. 마을 어귀, 낡은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나온다. 그 집에 강영숙, 76살 할머니가 살았다. 대문 앞 감나무 한 그루, 마당 한쪽에 정갈하게 놓인 장독대 4개, 그리고 작은 부엌 옆 손때 묻은 밥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게 전부이면서 전부였다. 영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 했다. 남편 박철수는 15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도 눈이 내렸다. 하얗게 소리 없이, 마치 남편의 숨소리처럼. 여보, 미안하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영숙은 끝내 묻지 못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산 남자. 말수 적고 술 한잔해도 얼굴 붉히던 소심한 사람. 하지만 가족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숙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박태수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태수는 도시로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엄마, 나 서울 가서 일 좀 해볼게. 여기선 돈이 안 돼. 그렇게 아들은 떠났다. 택시 기사가 되었다고 했다. 밤낮 없이 핸들 잡고 서울 거리를 누빈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잘 있어. 돈 보낼게. 그리고 끊어졌다. 영숙은 그 짧은 통화에서도 아들의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숨소리에 밴 담배 냄새를. 그래도 괜찮다고, 아들아, 내가 건강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그냥 삼켜졌다. 그래, 몸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 이소정. 그 이름을 떠올리면 영숙의 가슴 한쪽이 아직도 저릿했다. 28배 태수와 결혼했다. 도시에서 자란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말끔한 옷차림. 처음 시골집에 왔을 때 마당의 흙을 보고 놀란 얼굴을 영숙은 아직도 기억한다. 어머니, 여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첫날부터 소정은 불편해했다. 벌레가 무섭다고, 물이 차갑다고, 버스가 너무 안 온다고. 영숙은 이해하려 애썼다. 도시 여자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정은 적응하지 못했다. 아니, 적응하려 하지 않았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결혼 2년 만에 소정은 짐을 쌌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석 달 만에 그녀는 집을 나갔다. 지훈이는 제가 키울 수 없어요. 일도 해야 하고 도시에선 애 맡길 데도 없고. 그렇게 손자 지훈이를 남기고 소정은 사라졌다. 이혼 서류가 왔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엄마, 내가 잘못 골랐어. 미안해. 그리고 아들도 떠났다. 영숙은 갓난아기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마당에 감꽃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지훈이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소정은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을 했다. 주로 명절 때, 어머니, 지훈이 잘 지내죠? 제가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생일에도, 입학식에도, 운동회에도. 지훈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매, 우리 엄마는 언제 와?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 영숙은 그렇게 대답하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영숙 자신도 알고 있었다. 소정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매년 가을이 오면 영숙은 마당에 감을 땄다. 주황빛으로 익어가는 감. 높은 가지 끝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하나 따냈다. 할매, 조심해요. 떨어지면 어떡해. 지훈이가 아래서 소리쳤다. 괜찮다. 할매는 70평생 이렇게 살았다. 감을 따서 말렸다. 처마 밑에 주르륵 매달아 놓으면 가을바람에 곶감이 되었다. 그걸 보자기에 싸서 지훈이 학교 가방에 넣어줬다. 친구들한테도 나눠 먹어라. 할매가 만든 거라고 자랑할게요. 지훈이의 환한 웃음. 그게 영숙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 된장국을 끓이는 날이면 영숙은 항상 지훈이를 불렀다. 지훈아, 와서 맛 좀 봐라. 와, 맛있다? 할매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영숙은 또 하루를 버텼다. 밤이면 무릎이 쑤셨다. 허리도 아팠다. 귀도 잘 안 들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지훈이가 있으니까. 손자가 밥 먹는 소리, 숙제하는 소리, 잠든 숨소리. 그게 영숙을 살아있게 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날.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다. 영숙은 장독대 옆에서 김장 배추를 손질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다.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구두굽 소리가 돌담길을 따라 쩍쩍 울렸다. 영숙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 7년 만에 듣는 목소리. 이소정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얇은 화장을 한 얼굴. 예전보다 훨씬 말쑥해 보였다. 영숙의 입이 바짝 말랐다. 너, 오래간만이에요. 소정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무슨 일이냐?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배추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지훈이 문제로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눠요. 소정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등기우편이었다. 영숙의 눈빛이 그 봉투에 고정됐다. 뭔데 그게? 안에서 얘기해요. 서서 말하긴 그렇고. 소정은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왔다. 영숙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다. 7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 왜 지금 왔을까? 왜 하필 지금? 거실에 마주 앉았다. 소정은 차분하게 봉투를 꺼냈다. 서류 몇 장이 탁자 위에 펼쳐졌다. 영숙은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돋보기를 찾으려 했지만 소정이 먼저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훈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도시학교로 전학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학? 네. 여기는 환경이 좀 그렇잖아요. 교육 수준도 그렇고. 소정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다. 시골은 안 된다는 말. 영숙의 손이 떨렸다. 지훈이는 여기가 좋다고 했다. 어린애가 뭘 알아요. 앞날을 생각하면 도시 교육이 맞아요. 그래서 영숙이 소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순간 소정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친권자가 저니까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 동의가 있으면 더 좋아서요. 친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7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 아플 때도, 학교 입학할 때도, 생일 때도. 넌 어디 있었냐? 죄송해요. 소정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혼자 살기도 바빴고. 그래서 지금 와서 아이 데려가겠다고? 네. 소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짙은 건 계산이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 영숙은 그걸 느꼈다. 70평생을 살며 사람 눈을 수없이 봐온 할머니였다. 저 눈빛은 뭔가 숨기고 있다. 어머니,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지훈이 교육은 제가 책임질게요. 소정이 펜을 내밀었다. 영숙은 그 펜을 받지 않았다. 생각 좀 해보마. 어머니, 가거라. 오늘은 피곤하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럼 다시 올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녀는 일어나 대문을 나섰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멀어졌다. 영숙은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새순들이 바람에 떨렸다. 하지만 그날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그 낯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 뭔가 있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무언가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영숙은 감나무를 올려다봤다. 내 집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저 멀리 다시 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정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니, 돌아올 것이었다. 더 자주, 더 깊숙이. 이 집 안으로. 며느리 이소정은 영리한 여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이 빠른 여자였다. 그녀는 곧바로 영숙만을 공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전체를 먼저 장악하기 시작했다. 처음 소정이 마을회관에 나타난 건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앉아 화투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던 그런 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소정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음료수 박스를 들고. 어머, 영숙이네 며느리 아니가? 마을회관 앞 평상에 앉아있던 김할머니가 반색했다. 맞아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소정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시골 생활 불편하시제? 서울 여자가 여기 오면 못 산다던데. 옆에 앉은 박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아니에요. 여기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으시고요. 소정은 능숙하게 대답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제가 준비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는 제대로 효도하려고요. 어머, 이 착한 것 봐라. 마을 어르신들은 금세 소정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뒤로 소정은 자주 마을회관에 들렀다. 커피를 사오고 간식을 사오고 때로는 마을 청소까지 거들었다. 어머,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영숙이가 복받았어.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소정은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요즘 보험 있으세요? 어느 날 소정이 김할머니에게 물었다. 보험? 그게 뭔디? 건강보험이요. 혹시 아프시면 병원비 나오는 거. 아, 그거? 있지. 아들이 들어줬어. 근데 요즘은 더 좋은 보험이 나왔어요. 제가 알아볼까요? 그래. 그럼 좀 봐줘. 김할머니는 순순히 끄덕였다. 소정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며칠 뒤 김할머니는 보험을 갈아탔다. 소정이가 해줬는디 한 달에 10,000원씩 아낀다네. 어머, 나도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마을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소정은 일일이 보험을 비교해주고 은행 적금도 알아봐주고 각종 금융 서류도 정리해줬다. 아이고, 서울 며느리라더니 똑똑하네. 집 정리해주고 보험도 바꿔준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게 안 하노?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숙은 마을회관에 나가지 않았다. 뭔가 꺼림칙했다. 돈 관련된 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정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영숙을 향한 압박이 되었다. 영숙아, 너는 왜 며느리 말을 안 듣노?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영숙에게 김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소리고? 소정이가 너한테도 좋은 거 권했다던디. 근디 너는 안 한다며?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아이고, 그 좋은 걸 왜 안 해? 우리는 다 아는디. 무슨 좋은 거? 그 뭐냐, 집 담보로 하는 거. 매달 돈 나온다며?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집을 담보로? 그래. 영목이지라나 뭐라나? 소정이가 잘 아는디 너도 물어봐. 김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하고 지나갔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다. 영목이지?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영숙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정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소정은 밝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요즘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소정이 팜플렛을 꺼냈다. 주택연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 매달 정기적인 수입, 화려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진 팜플렛. 이게 뭐냐? 영숙이 물었다. 주택연금이요. 집을 담보로 하면 매달 생활비가 나와요. 연금처럼요. 집을 담보로?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소정이 설명을 이어갔다. 어머니 나이에 이 집 시세로 계산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80만 원? 네. 매달이요. 평생 동안.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 그리고요. 소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훈이 학원비도 거기서 낼 수 있어요. 대학 갈 때까지 모아두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지금 활용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지훈이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소정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영숙은 팜플렛을 바라봤다. 행복하게 웃는 노부부 사진. 안정적인 노후라는 문구. 하지만 영숙의 가슴은 답답했다. 난 안 한다. 어머니, 난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담보든 뭐든 집에 손 떼는 건 싫어. 이 집은 내 평생이야. 순간 소정의 얼굴이 굳었다. 밝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다. 어머니, 소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지훈이는요? 뭐? 지훈이 미래는요? 교육비는요? 그건, 어머니, 이 집 하나로 지훈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소정이 탁자를 탁 쳤다. 이 집 팔면 3억은 나올 거예요. 3억이면 지훈이 대학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다 해결돼요. 집을 팔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팔란 게 아니라 활용하자는 거예요.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냥 두면 죽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쓰면 지훈이 미래가 바뀌어요. 어머니, 선택하세요. 소정이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집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손자를 지키시겠어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뭐라고? 어머니가 이 집에 집착하시면 지훈이는 평범한 시골 아이로 자라요. 대학도 못 가고 변변한 직업도 못 가지고. 소정의 말은 날카로웠다. 근데 어머니가 이 집을 포기하시면 지훈이는 서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지키려다 아이의 미래를 버리시겠어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밝게 웃는 지훈이. 할매, 나 나중에 커서 의사 될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이를.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훈이를 이용하는 거냐? 이용? 소정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지키는 거예요. 그녀가 일어섰다.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집을 지키시는 건 결국 지훈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기적? 네. 이기적이에요. 소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살았죠. 집 하나 붙들고 자식들은 뒷전이고. 근데 이제는 달라요. 투자를 해야 해요. 교육의 미래에.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소정이 가방을 들었다. 다음에 올 때는 은행 직원이랑 같이 올게요.
그때도 거절하시면. 그녀는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땐 지훈이를 데려갈 거예요. 소정이 대문을 나섰다.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 팜플렛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한 노부부, 안정적인 노후. 하지만 그 뒤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보였다. 본 상품은 주택 소유권 이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이게 함정이구나. 그녀는 팜플렛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지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할매, 나 의사 될 거야. 그 말이 가슴을 후볐다. 밤이 깊었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지훈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매, 왜 나를 버려? 할매, 난 공부하고 싶어. 할매, 이 집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다. 영숙이 중얼거렸다. 지훈이가 더 중요하지 당연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을 잃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이 없으면 넌 어디서 살 건데? 며느리를 믿을 수 있어? 정말? 두 목소리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싸웠다. 손자냐, 집이냐, 미래냐, 과거냐, 사랑이냐, 집착이냐.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러나 그날 밤 소정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욕심. 무엇이 두려운 걸까? 무엇을 욕심내는 걸까? 영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며느리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지훈이를 지킨다는 말 뒤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게 뭘까? 영숙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며느리 이소정은 영리한 여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이 빠른 여자였다. 그녀는 곧바로 영숙만을 공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전체를 먼저 장악하기 시작했다. 처음 소정이 마을회관에 나타난 건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앉아 화투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던 그런 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소정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음료수 박스를 들고. 어머, 영숙이네 며느리 아니가? 마을회관 앞 평상에 앉아있던 김할머니가 반색했다. 맞아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소정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시골 생활 불편하시제? 서울 여자가 여기 오면 못 산다던데. 옆에 앉은 박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아니에요. 여기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으시고요. 소정은 능숙하게 대답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제가 준비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는 제대로 효도하려고요. 어머, 이 착한 것 봐라. 마을 어르신들은 금세 소정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뒤로 소정은 자주 마을회관에 들렀다. 커피를 사오고 간식을 사오고 때로는 마을 청소까지 거들었다. 어머,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영숙이가 복받았어.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소정은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요즘 보험 있으세요? 어느 날 소정이 김할머니에게 물었다. 보험? 그게 뭔디? 건강보험이요. 혹시 아프시면 병원비 나오는 거. 아, 그거? 있지. 아들이 들어줬어. 근데 요즘은 더 좋은 보험이 나왔어요. 제가 알아볼까요? 그래. 그럼 좀 봐줘. 김할머니는 순순히 끄덕였다. 소정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며칠 뒤 김할머니는 보험을 갈아탔다.
소정이가 해줬는디 한 달에 10,000원씩 아낀다네. 어머, 나도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마을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소정은 일일이 보험을 비교해주고 은행 적금도 알아봐주고 각종 금융 서류도 정리해줬다. 아이고, 서울 며느리라더니 똑똑하네. 집 정리해주고 보험도 바꿔준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게 안 하노?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숙은 마을회관에 나가지 않았다. 뭔가 꺼림칙했다. 돈 관련된 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정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영숙을 향한 압박이 되었다. 영숙아, 너는 왜 며느리 말을 안 듣노?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영숙에게 김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소리고? 소정이가 너한테도 좋은 거 권했다던디. 근디 너는 안 한다며?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아이고, 그 좋은 걸 왜 안 해? 우리는 다 아는디. 무슨 좋은 거? 그 뭐냐, 집 담보로 하는 거. 매달 돈 나온다며?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집을 담보로? 그래. 영목이지라나 뭐라나? 소정이가 잘 아는디 너도 물어봐. 김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하고 지나갔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다. 영목이지?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영숙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정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소정은 밝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요즘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소정이 팜플렛을 꺼냈다. 주택연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 매달 정기적인 수입, 화려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진 팜플렛. 이게 뭐냐? 영숙이 물었다. 주택연금이요. 집을 담보로 하면 매달 생활비가 나와요. 연금처럼요. 집을 담보로?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소정이 설명을 이어갔다. 어머니 나이에 이 집 시세로 계산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80만 원? 네. 매달이요. 평생 동안.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 그리고요. 소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훈이 학원비도 거기서 낼 수 있어요. 대학 갈 때까지 모아두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지금 활용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지훈이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소정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영숙은 팜플렛을 바라봤다. 행복하게 웃는 노부부 사진. 안정적인 노후라는 문구. 하지만 영숙의 가슴은 답답했다. 난 안 한다. 어머니, 난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담보든 뭐든 집에 손 떼는 건 싫어. 이 집은 내 평생이야. 순간 소정의 얼굴이 굳었다. 밝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다. 어머니, 소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지훈이는요? 뭐? 지훈이 미래는요? 교육비는요? 그건, 어머니, 이 집 하나로 지훈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소정이 탁자를 탁 쳤다. 이 집 팔면 3억은 나올 거예요. 3억이면 지훈이 대학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다 해결돼요. 집을 팔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팔란 게 아니라 활용하자는 거예요.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냥 두면 죽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쓰면 지훈이 미래가 바뀌어요. 어머니 선택하세요.
소정이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집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손자를 지키시겠어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뭐라고? 어머니가 이 집에 집착하시면 지훈이는 평범한 시골 아이로 자라요. 대학도 못 가고 변변한 직업도 못 가지고. 소정의 말은 날카로웠다. 근데 어머니가 이 집을 포기하시면 지훈이는 서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지키려다 아이의 미래를 버리시겠어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밝게 웃는 지훈이. 할매, 나 나중에 커서 의사 될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이를.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훈이를 이용하는 거냐? 이용? 소정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지키는 거예요. 그녀가 일어섰다.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집을 지키시는 건 결국 지훈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기적? 네. 이기적이에요. 소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살았죠. 집 하나 붙들고 자식들은 뒷전이고. 근데 이제는 달라요. 투자를 해야 해요. 교육에, 미래에.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소정이 가방을 들었다. 다음에 올 때는 은행 직원이랑 같이 올게요. 그때도 거절하시면. 그녀는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땐 지훈이를 데려갈 거예요. 소정이 대문을 나섰다.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 팜플렛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한 노부부. 안정적인 노후. 하지만 그 뒤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보였다. 본 상품은 주택 소유권 이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이게 함정이구나. 그녀는 팜플렛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지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할매, 나 의사 될 거야. 그 말이 가슴을 후볐다. 밤이 깊었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지훈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매, 왜 나를 버려? 할매, 난 공부하고 싶어. 할매, 이 집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다. 영숙이 중얼거렸다. 지훈이가 더 중요하지 당연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을 잃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이 없으면 넌 어디서 살 건데. 며느리를 믿을 수 있어? 정말? 두 목소리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싸웠다. 손자냐, 집이냐, 미래냐, 과거냐, 사랑이냐, 집착이냐.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러나 그날 밤 소정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욕심. 무엇이 두려운 걸까? 무엇을 욕심내는 걸까? 영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며느리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지훈이를 지킨다는 말 뒤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게 뭘까? 영숙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영숙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을 때 소정의 차가 대문 앞에 섰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할매, 지훈이었다. 어머, 지훈이.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석 달 만에 보는 손자. 키가 또 컸다. 얼굴도 좀 여위었다. 할매,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달려와 영숙을 껴안았다. 그래.
할매도 보고 싶었다.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시선은 차 뒤쪽을 향해 있었다. 트렁크가 열리고 큰 여행 가방이 2개나 나왔다. 어머니, 소정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훈이가 방학이라 같이 내려왔어요. 며칠만 신세질게요. 며칠? 네. 일주일? 열흘? 지훈이도 시골 공기 좀 쐬어야 하고요. 소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뭐라 말할 틈도 없었다. 지훈이가 손을 잡아 끌었다. 할매, 우리 집 들어가요. 할매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영숙은 손자의 얼굴을 보며 따라 들어갔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며칠이라고 했지. 정말 며칠일까? 첫날은 조용했다. 소정은 부엌 청소를 도왔고 지훈이는 할머니와 마당에서 놀았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다. 할매 된장찌개 역시 최고예요. 지훈이가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다. 영숙도 미소 지었다.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하지만 이틀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찬장 너무 낡았어요. 소정이 부엌 찬장을 가리켰다. 이거는 시집 올 때부터 쓰던 건디. 근데 문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위험해요. 아니야, 멀쩡해. 영숙이 문을 열어 보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문은 제대로 열렸다. 어머니, 새 거 사드릴게요. 요즘 좋은 거 많아요. 필요 없어. 지훈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이틀 뒤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어디 가세요? 영숙이 물었다. 찬장 버리러요. 새 거 온대요. 뭐? 영숙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오래된 찬장이 이미 비워져 있었다. 그릇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야야, 그거 버리지 마. 하지만 트럭은 이미 출발했다. 찬장을 싣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새 거 더 좋아요. 기다려보세요. 소정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엔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 찬장은 남편이 처음 사다 준 것이었다. 50년을 함께한 찬장. 손때가 묻고 세월이 밴 찬장.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내 평생이 담긴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게 쉬우냐고. 어머니, 물건일 뿐이에요. 집착하시면 안 돼요. 소정의 말은 차가웠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뒤로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밥상, 남편의 옷걸이, 마당의 화분. 어머니, 이건 깨졌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낡았어요. 어머니, 이건 위생이 안 좋아요. 소정의 말은 언제나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새 물건이 들어왔다. 새 밥상, 새 옷걸이, 새 화분. 현관엔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였다. 어머니, 이거 침대 조립할 사람 오는데 자리 좀 비워주세요. 침대? 네. 지훈이 침대요. 바닥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지훈이는 원래 이불 깔고 자는데.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침대 써요. 소정은 단호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방에 침대가 들어왔다. 영숙이 손수 깔아줬던 이불은 창고로 들어갔다. 할매, 이 침대 좋아요? 지훈이가 물었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좋은 게 아니었다. 손자를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소정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좀 더 있어도 되죠? 묻는 것도 아니었다. 이미 짐은 다 풀려 있었다. 옷장엔 소정의 옷이 가득했다. 냉장고엔 소정이 사온 음식들이 가득했다.
영숙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자기 집에서 객이 된 기분. 그리고 지훈이마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할매, 나 엄마랑 서울 갈 거예요. 뭐라고? 엄마가 학교 알아봤대요. 서울 학교가 더 좋대요. 지훈아, 할매, 나 의사 되려면 좋은 학교 가야 해요. 지훈이의 말엔 소정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모임이 있었다. 영숙도 오랜만에 나갔다. 그런데 소정도 따라왔다. 어머니, 저도 인사 좀 드릴게요. 회관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장님,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모두 익숙한 얼굴들. 영숙이 왔네. 소정이도 왔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이장님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자, 오늘은 마을 공동사업건으로 모였는데. 이장님의 설명이 시작됐다. 마을 도로 포장, 공동창고 건립 등. 그리고 그 비용 분담 문제. 각 집에서 조금씩 부담하면 되는데. 이장님이 말하는 중에 소정이 손을 들었다. 이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보소. 요즘 정부 지원 사업이 많아요. 굳이 각출 안 하셔도 돼요. 소정이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농촌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면 80% 지원받아요. 어머, 그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소정이가 똑똑하네. 역시 서울 사람은 다르구만.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소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요, 어르신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혹시 진명에 이전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명예 이전? 네. 자녀분한테 미리 넘기시면 세금 혜택이 커요. 증여세도 줄고요. 아, 그거 우리 아들이 하라던디. 김할머니가 끄덕였다. 맞아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소정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시선이 영숙에게 향했다.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다. 너도 아들한테 넘길 거냐? 이장님이 물었다. 아니. 영숙이 짧게 대답했다. 왜? 세금 아끼는디. 필요 없어. 영숙이 고집 부리지 말고. 안 한다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회관이 조용해졌다. 소정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 이름으로 잠깐만 옮기면 되잖아요. 뭐? 제가 지훈이 친권자니까 저한테 넘기시면 세금도 줄고 지훈이 학교 문제도 해결돼요.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너한테? 네. 어차피 나중엔 지훈이 거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영숙이 벌떡 일어섰다.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니, 내 손으로 벽돌 하나하나 쌓은 집이야. 남편이랑 평생 가꾼 집이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내 이름으로 옮기라고? 잠깐이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소정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영숙은 뿌리쳤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들 집 잃는 거야. 어머니, 뉴스에서 봤어. 며느리한테 집 넘겼다가 쫓겨나는 노인들. 영숙의 외침에 회관이 술렁였다. 나는 속지 않아. 절대로. 어머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소정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어머니가 저를 뭘로 보세요? 모르겠어. 네가 뭘 숨기는지. 숨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하는 거예요. 거짓말. 어머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혔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다가왔다. 야야, 진정해라. 회관에서 싸우지 말고.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엔 도장이 쥐어져 있었다.
아침에 은행 가려고 챙겨온 도장. 영숙은 그 도장을 소정에게 내밀었다. 이걸 원했지? 어머니, 이걸로 내 집을 가져가려고 했지? 아니에요. 소정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영숙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손이 펴졌다. 도장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졌다. 쾅! 도장이 마루바닥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도장은 바닥에서 몇 번 굴러갔다. 대굴대굴. 그리고 멈췄다. 영숙도 멈췄다. 소정도 멈췄다. 모든 사람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영숙은 바닥의 도장을 바라봤다. 그 작은 도장 하나에 자신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집 문서, 통장, 모든 서류, 그 도장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지금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관 안의 정적.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바라볼 뿐이었다.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작은 도장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을회관에서의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영숙과 소정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소정은 지훈이를 데리고 외출했고 영숙은 혼자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다. 할매. 마을 통장 박덕수 씨가 헐레벌떡 대문으로 들어왔다. 통장님? 영숙이 일어섰다. 박 통장은 60대 중반 마을에서 20, 30년을 통장으로 지낸 사람이었다. 할매, 이거 좀 봐요. 그가 손에 쥔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한자도 섞여 있고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다. 이게 뭔디? 명예 이전 신청서예요. 박 통장의 목소리가 낮았다. 뭐라고? 영숙의 손이 떨렸다. 시청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이거 할매 집 관련된 것 같은데. 영숙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부동산 명예 이전 예비 신청서. 그 아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 주소였다. 신청인이. 박 통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신청인 이소정.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여기 보증인 란에 보증인 지훈 보호자. 지훈이 이름까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할매, 이거 진짜예요? 할매가 동의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이거 며느님이 몰래? 박 통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할매, 당장 시청 가봐요. 이거 막아야 해요. 시청? 네. 지금 가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박 통장이 영숙의 팔을 부축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시청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박 통장의 낡은 경차 안에서 영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논밭, 산, 마을. 평생을 살아온 곳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훈이 이름까지. 그 생각뿐이었다. 손자를 이용하다니. 시청에 도착했다. 영숙은 오랜만에 오는 이곳이 낯설었다. 높은 건물, 많은 사람들, 복잡한 복도. 민원실이 어디더라. 박 통장이 안내판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기요. 영숙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민원실 문을 열었다. 여기가 부동산 담당이에요. 젊은 공무원 한 명이 창구에 앉아 있었다. 저기요. 박 통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잠시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소가 여기요? 네. 신청인은 이소정 씨고 공무원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아.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명예 이전 신청 아니에요. 네. 박 통장이 되물었다. 이건 학비 보조금 관련 서류로 보이는데요. 학비 보조금? 네. 요즘 한부모 가정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신청하는 서류 같은데. 공무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보증인은 지훈이라는 아이의 친권자, 그러니까 이소정 씨가 작성하신 거고요. 그럼 집은? 집은 담보가 아니라 그냥 가족관계 증명용으로 주소를 적은 거예요. 그럼 명예 이전은 안 되는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담보 전환은 아직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비 신청이라 본인 동의 없이는 진행 안 돼요. 공무원이 서류를 돌려줬다. 걱정 마세요. 이 서류로는 집 못 가져가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쥐고 있던 손을 폈다. 아이고 다행이다. 박 통장도 안도했다. 할매, 괜찮네. 다행이야. 시청을 나왔다. 바깥 햇살이 눈부셨다. 영숙은 계단에 잠시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매, 괜찮아요? 응, 그냥 좀 놀래서. 집 가요. 내가 태워줄게. 차에 올라타며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안도했다. 집은 지켜졌다. 하지만 그럼 그 애는 왜 그토록 급했을까? 마음 한켠에 의문이 남았다. 학비 보조금이라면 급할 이유가 없었다. 왜 몰래 서류를 넣었을까? 왜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뭔가 더 있어. 영숙의 직감이 속삭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숙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소정과 지훈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소정의 인사는 차갑고 짧았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영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서려는데 저편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소정의 방문 밑으로.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영숙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네네, 맞아요. 소정의 목소리였다. 지훈이 친권은 저한테 있고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그래서 제가 서류는 넣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직.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수술비까지 처리하려면 이게 빨라요. 아버지? 영숙은 귀를 더 기울였다. 내 암이래요. 3기라고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소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은행 대출은 안 나오고 카드론도 한도 다 찼고. 영숙은 문 앞에서 숨을 죽였다. 어머니 몰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좀 벌려고요. 소정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집을 팔 생각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담보대출만 잠깐만요.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암이라고? 소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숙과는 남남인 사람. 하지만 지훈이의 외할아버지. 네네, 알아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근데 말씀드리면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소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돈이 필요했구나. 급했던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다. 그래도 집을 담보로 몰래 서류를 넣어? 내 동의도 없이? 영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 속에 들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정의 아버지가 아프다. 수술비가 없다. 며느리는 절박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용하려 했다. 이해는 간다.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말을 했어야지. 몰래 하는 건 도둑질이잖아. 영숙의 마음은 갈라졌다. 한쪽에선 며느리가 불쌍했다. 아버지가 아픈데 돈이 없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배신감이 올라왔다. 그래도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몰래 서류 넣고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그건 아니잖아.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영숙의 얼굴엔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토록 급했구나. 며느리의 사정, 며느리의 절박함, 며느리의 눈물. 하지만 영숙의 사정은, 영숙의 집은, 영숙의 평생은, 그리고 드디어 영숙이 눈을 감았다. 제가 그토록 몰랐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단순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절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절박함이 때로는 사람을 나쁜 선택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피해자는 언제나 약한 사람이었다. 늙은 시어머니, 힘없는 노인, 지킬 것 하나뿐인 할머니. 영숙은 이불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다. 그리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짜 대면의 시간이, 진짜 선택의 순간이. 영숙은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소정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용서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이 이 집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조심해. 선택을 잘해. 후회하지 않도록. 영숙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긴 밤이었다. 그리고 더 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새들조차 울지 않았다. 마당의 감나무만 바람에 살랑거렸다. 영숙은 잠을 설친 얼굴로 부엌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밥은 지어야 했다. 솥에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켰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은 말해야 한다. 진실을 다 들어야 한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평범한 아침상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훈아, 밥 먹어라. 영숙이 손자를 불렀다. 네, 할매. 지훈이가 밝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소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저 밥 안 먹을게요.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숟가락을 놓았다. 지훈아. 네, 할매. 너 혼자 먹어. 할매는 엄마랑 얘기 좀 해야 한다. 네. 지훈이는 무언가 느낀 듯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영숙은 일어나 소정의 방문 앞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똑똑. 이리 나와 보거라.
대답이 없었다. 소정아,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소정이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다. 거실로 가자. 영숙이 앞장섰다. 두 사람은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제 알겠구나. 소정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어젯밤에 들었다. 내가 전화하는 거. 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몰래 들으려던 건 아니다. 그냥 우연히. 죄송해요. 아버지가 아프다며? 소정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암이래요. 3기라고. 언제부터? 3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소정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수술하면 된다고. 근데 병원비를 알아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수술비만요. 항암 치료까지 하면 더 들고. 영숙은 조용히 들었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네.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에 가봤어요. 대출 알아봤어요. 근데 제 이름으론 안 나오더라고요. 신용이? 네, 예전에 신용카드 연체했던 게 있어서 신용 등급이 낮아요. 소정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머니 집이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2천만 원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 수술할 수 있고, 그래서 몰래 서류를 넣은 거냐?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이 집을 팔 생각까지 한 거냐? 아니요. 소정이 고개를 들었다. 팔 생각은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냥 잠시 담보만 대출받고 나면 제가 갚을 거였어요. 어떻게 갚을 건디? 일을 더 할 거예요.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그게 되겠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2천만 원이 어디 쉬운 돈이냐? 내가 밤낮으로 일해도 몇 년은 걸릴 거야. 그 몇 년 동안 이 집은 은행 손에 잡혀 있고 나는 불안에 떨어야 하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름 사이를 타고 턱 밑으로 떨어졌다. 소정아. 네. 돈은 다시 벌면 돼.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잃어버려도 다시 모으면 돼.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모을 수 있어. 그녀가 소정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신뢰는. 영숙의 손이 떨렸다. 한번 깨지면 평생 돌아오지 않아. 소정이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아니에요. 믿었으면 말했어야지. 사정을 얘기했어야지. 근데 넌 몰래 했잖아. 영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여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울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각자의 눈물이 흘렀다. 한참 후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소정아. 네. 너 아버지 수술 해야겠지? 소정이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내가 돕겠다. 어머니? 소정의 눈이 커졌다. 이 집을 담보로는 못해. 그건 안 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좀 있다. 통장에. 어머니, 500만 원 정도. 그거라도 쓰거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다. 영숙이 소정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집은 내 평생의 땀이야. 남편이랑 평생 일궈온 거야. 네. 그리고 지훈이의 뿌리야. 그 아이가 돌아올 곳이야. 영숙의 눈빛이 또렷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이 집 이름 바꾸지 마라. 네, 약속할게요. 담보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어떤 서류에도 이 집 주소 쓰지 마라. 네, 절대 안 할게요. 약속하냐? 약속해요, 어머니. 이소정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영숙은 소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란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라. 말해라. 시어머니한테. 네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잠시 후 소정이 일어났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다. 곧 돌아왔다. 손에 작은 통장 하나를 들고. 어머니. 소정이 그 통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냐? 저축 통장이요. 영숙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돋보기를 꺼내 펼쳤다. 예금주 박지훈. 지훈이 이름으로 된 통장? 네. 소정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은요, 제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뭐라고? 지훈이 떠나보낼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넣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통장을 넘겼다. 입금 내역이 빽빽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때로는 5만 원, 때로는 20만 원. 7년간의 기록. 이게 얼만디? 800만 원쯤 돼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병원비를 다 갚고 나면. 그녀가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돈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나한테? 네. 제가 어머니께 진 빚이에요. 7년 동안 지훈이 키워주신 거. 소정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돈으로 갚을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통장을 들여다봤다. 10만 원, 10만 원. 매달 빠짐없이 7년간. 이 아이가 지훈이를 잊지 않았구나. 돈을 모으고 있었구나. 언젠가 갚으려고. 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소정에게 돌려줬다. 이 돈은 지훈이 거야. 어머니, 내가 아버지 병원비 쓰고 남은 돈은 지훈이 대학 갈 때 줘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영숙이 소정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그녀가 소정의 손을 가슴에 갖다 댔다. 내 마음이야. 내 진심이야. 어머니, 넌 나쁜 애가 아니었어. 그냥 힘들었던 거지. 영숙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살자. 그게 가족이잖아. 소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숙을 껴안았다. 어머니, 어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부엌에서 지훈이가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가 안고 있는 모습. 지훈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한 흔들림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흔들림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마을에는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다. 얼었던 땅이 녹고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들판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났고 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영숙의 집 마당에도 봄이 찾아왔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 끝마다 연두빛 잎이 고개를 내밀었다.
영숙은 마당에 서서 그 나무를 올려다봤다. 올해도 감이 잘 열겠구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 50년을 지켜온 나무, 해마다 감을 주고 그늘을 주고 위안을 준 나무. 할매, 마당 저편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뭐하노? 공차요. 할매도 같이 해요. 12살 소녀는 축구공을 몰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걷었다. 햇살에 바싹 마른 빨래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봄 냄새, 생명의 냄새. 할매, 나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차 조심하고. 지훈이가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섰다. 통통 튀는 발걸음. 영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부엌에서 소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석 달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소정의 아버지는 수술을 잘 받았다. 영숙이 준 500만 원과 소정이 모은 800만 원. 그리고 친척들이 모아준 돈으로 2천만 원을 마쳤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 달 뒤면 퇴원하신대요. 소정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가족인디 당연한 거지. 영숙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소정은 알고 있었다. 그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는 것을. 제가 꼭 갚을게요. 갚으려고 준 게 아니야. 영숙이 소정의 어깨를 톡 쳤다. 그냥 쓰거라. 그리고 내 아버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다. 소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만들게요. 그래, 뭐 해줄 건디? 된장찌개요.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허허, 그래. 근디 내가 제대로 끓일 줄 아나?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소정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영숙도 따라 웃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영숙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작을 넣고 불씨를 키우고 바람을 불어넣었다. 후후.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불꽃이 타올랐다. 활활. 사람 욕심이 불같지. 영숙이 중얼거렸다. 옆에서 소정이 장작을 더 넣으며 물었다. 네. 사람 욕심 말이야. 불같아. 영숙이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못 다루면 집 다 태워버리고 사람도 다치고. 근디 말이지. 영숙이 소정을 돌아봤다. 그 불로 국을 끓이면 따뜻한 밥상이 되는 거야. 소정은 그 말을 곱씹었다. 욕심도 그렇구나. 잘 다스리면 좋은 일이 될 수 있구나.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끓일게요. 소정이 냄비를 들었다. 그래, 해봐라. 불은 제가 조절할게요. 소정은 조심스럽게 장작을 더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한 불. 그래, 그렇게 해. 영숙이 옆에서 지켜봤다. 불은 잘만 다스리면 삶이 되는 거야.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었다. 보글보글. 국이 끓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그래. 영숙이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딱 좋다. 잘했어. 정말요? 그럼. 이제 제법이네. 소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밥상을 차렸다. 밥, 국,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지훈이 오면 같이 먹자. 네, 어머니.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영숙이 내에 있어? 김할머니였다. 왔어? 소정이도 있고?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소정이 밝게 인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며느리가 아직도 있네? 안 떠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 며느리가 변했다는 걸. 아니,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소정이, 우리 통장 좀 봐줘. 네, 할머니. 뭐가 궁금하세요? 소정은 마을 어르신들의 금융 상담을 계속 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 보험은 필요 없으세요. 중복이에요. 아, 그래. 그럼 해지해도 돼?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소정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숙도 신뢰받았다. 영숙이가 며느리 잘 가르쳤네. 저렇게 효녀가 됐으니 복 받을 거야. 소문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영숙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았다. 소정이 옆에 앉았다. 지훈이는 숙제를 하느라 방 안에 있었다. 어머니, 응? 저 다음 달에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의 손이 멈췄다. 서울? 네. 일 때문에 며칠만요. 그래. 가거라. 지훈이는 여기 두고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할매가 있는데. 소정이 미소 지었다. 근데 어머니. 왜? 제가 돈을 좀 더 모으면 여기 집 고치고 싶어요. 집 고쳐? 네. 지붕도 좀 낡았고 벽도 금 같고 새로 단장하면 좋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 좋아. 어머니, 이 집은 오래됐지만 튼튼해. 비도 안 새고 바람도 안 들어와. 영숙이 기둥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나이테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야. 새 집보다 오래된 집이 좋아. 온기가 있거든.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밤이 되었다. 영숙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할매, 뭐 하세요? 지훈이가 나왔다. 별 보고 있어. 와, 별 진짜 많다. 지훈이가 할머니 옆에 섰다. 할매, 저 별 보이죠? 어디? 저기요. 제일 밝은 거. 아, 저건 금성이야. 금성? 그래. 샛별이라고도 하지.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서서 별을 보았다. 할매, 저 서울 안 갈래요. 응? 여기가 좋아요. 할매랑 있는 게 좋아요. 영숙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 도시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럼 방학 때마다 올게요. 할매 보러요. 그래, 그래야지. 영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매, 영원히 여기 계시죠? 영원이라. 영숙이 집을 돌아봤다. 낡은 기와 지붕, 세월이 묻은 벽, 마당의 감나무, 장독대. 할매는 여기가 집이니까 여기 있을 거야. 좋아요. 그럼 저도 계속 올게요. 그래, 그래라. 화면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손자가 서 있는 마당에서 천천히 위로, 지붕으로 기와 하나하나가 보였다. 이끼가 낀 기와, 햇빛에 바랜 기와, 비바람을 견딘 기와, 그 위로 더 올라갔다. 하늘로, 별이 빛나는 하늘로,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집 전체가 보였다. 작지만 따뜻한 집,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환하게 켜진 창문. 마당에서 노는 지훈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정. 마루에 앉아있는 영숙. 한 가족. 햇살이 마당 위로 번졌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김위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가족이라는 건 말이지.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레이션처럼. 피보다 깊은 거야. 화면이 다시 움직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할머니, 며느리, 손자. 돈보다 무거운 거야. 밥을 먹고 웃고 얘기하는 모습. 사람들은 말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영숙이 미소 지었다. 근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기 시작했다. 가족의 관계는 피보다 깊고 돈보다 무겁습니다. 집의 정경. 봄 햇살 가득한 집.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용서는 물처럼 스며듭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평화롭게, 천천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화면이 점점 밝아졌다.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하얗게 바랬다. 끝. 에필로그. 1년 후. 영숙의 집 마당엔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주황빛으로 익은 감들. 할매, 감 땄어요. 지훈이가 사다리 위에서 소리쳤다. 조심해라. 떨어지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소정이 아래서 바구니를 받쳤다. 어머니, 올해는 정말 많이 열렸네요. 그러게. 풍년이야.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감을 깎아 먹었다. 달콤한 감, 가을의 맛. 할매, 이거 학교 가져가도 돼요? 그럼. 친구들한테 나눠 먹어라. 네.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다. 황금빛 햇살이 거실을 채웠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튼튼하게. 할머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이 들었지만 건강하게. 가족도 여전히 함께였다. 떨어졌지만 다시 모여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오래오래 따뜻하게.